그럼 2주의 댓글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팟캐스트 망생중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열거해주신 영화들 중에 개인적으로 정말 공감 가는 건 시네마 천국. 무삭제판 보면 영화 톤이 바뀌어서 감동이 떨어진다던데 어떤 버전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방송 감사드리고 100회 축하드립니다. 훗날 현업에 종사하시게 돼도 방송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시네마 천국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저도 극장판 감독판 다 봤는데 저는 시네마 천국은 개인적으로 극장판이 낫습니다. 감독판 보셨나요? 아니요, 저 안 봤습니다. 감독판이 그 애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늙고 토토가 늙고 시칠리아로 돌아와서 그 애인을 한 번 더 만나거든요. 근데 더 만나가지고 이렇게 감동이 떨어지는 한 번 더 만나서 감동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안 보여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정확히. 그래서 저는 시네마 천국이 극장판이 그 뭔가 못 만나가지고 느껴지는 애절함이랄까요? 그런 걸 더 잘 보여준다 생각해서 저는 시네마 천국은 극장판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극장판이 낫다고 생각하는 얼마 안 되는 영화긴 한데 죽기 전에 어쨌든 봐야 되는 영화고 네, 현업에 종사하시게 되면 방송 이게 저는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찍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편집이 생각보다 빡세서 맞아요. 이제 013들 해야 되는 거예요. 013들, 014들 힘 닿는 데까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읽어주시죠. 네, 유튜브에서 양근모님이 다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오, 세상 제일 재미없다고 생각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가 베스트라니. 제가 못 본 게 있나 보네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근데 뭐 보통 이런 댓글이 이런 반응이 일반적이죠. 이 영화에 대해서는. 같은 영화를 봤지만 그냥 다르게 본 거죠. 네. 못 보신 게 아니라 그냥 다르게 본 겁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정말 명작이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고요. 유튜브 바사사삭치킨님께서는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100회를 달려오신 열정에 감탄합니다. 무언가를 계속해서 keep going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져서 저 또한 그 감정 받아서 계속해서 영화를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분명 시간이 지나면 영일이든 세 분께 추억으로든 정신적 고향이든 개인적 성장에는 분명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저도 베스트 5를 뽑자면 7인의 사무라이,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다크 나이트, 밀양, 머롤랜드 드라이브 이렇게 꼽고 싶네요. 사실 세상에 너무 좋은 영화가 왔는데 5개만 고르기 너무 힘드네요. 워스트, 치악산, 비상선언, 가문영광 리턴즈, 덤은 밥이고요. 겹치는 게 있네요. 네. 안 좋은 영화들은 빨리 있는 편이라서 그런지 최근 영화들이 지금 당장 생각나네요. 물론 규모가 작은 영화에도 엄청난 땀과 돈이 들어가는 것임을 알기에 영화 제작자분들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너무 생각을 주입시킨다든지 중간에 놓아버린 것 같은 영화들은 매우 아쉽네요. 보성님의 베스트 버스도 듣고 싶네요. 이것도 다음 주에 들어보죠. 시간 되면. 지금 부산에 계속 계시고 현웅님의 따뜻함과 로망, 성현님의 방대한 지식과 디테일, 보성님의 차분함과 열정 이 조합되어 다양한 영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아 뭉클하기도 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는 따뜻하다고 하기에는 지금 모자에 적힌 게 worst person이어가지고 네네네네네. 오늘 머리를 안 감았어요. 네, 모자를 그냥 뭐 이 장난이고 뭔 영화인지 아시죠? 사랑할 때 누가 죄악이 된다. 그린날을 응원하는 마음에 그 모자고요. 쓰고 왔고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것도 저희가 너무 감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열정 같이 잃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그럼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 거고요. 같이 영화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주의 영화로 들어가겠습니다. 2주의 영화는 바튼 아카데미입니다. 이 눈 오는 정치와 너무 잘 어울리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봤던 지금 현재까지는 1등 저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노비어스가 제일 좋았는데 노비어스를 이 영화가 이길 수 있을까라 생각했거든요. 저는 제 감상은 더 좋았습니다. 뭔가 구조적으로 뜯어볼 만한 거는 노비어스가 더 좋았는데 뭔가 그냥 깔려있는 정서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의 심리를 더 잘 파악한 거는 이 영화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그런 영화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바튼 아카데미를 좀 더 높게 치지 않았나 저한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점 바로 까면 저는 9점. 네, 저도 9점입니다. 제 마지막 9점이 한 남자였던 것 같은데요. 한 남자 오펜하이머 그때 찾아볼까요? 작년 여름 절정일 때 그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고 극장에서 본 거는 근데 이번 영화도 진짜 박수 치면서 끝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유명 배우 안 나온다고 망설이지 마시고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밌어. 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알렉산더 페인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감독을 그냥 완전 빠 수준이라고. 그냥 전 이 감독 영화는 그냥 무지성으로 별점 퍼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 영화 보시고 이 알렉산더 페인이라는 영화 감독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렉산더 페인의 연출작이라면 지금 볼 수 있는 건 뭐 사이드웨이, 네. 디센던트, 네. 다운사이징이 있고 네. 네브래스카 호평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한국에서 좀 봤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알렉산더 페인 영화가 네브래스카고요. 네, 다 좋은 영화예요, 다 좋은 영화. 네. 그래서 저는 네브래스카 빼고 지금 언급됐던 3개를 봤고 네. 이 바튼 아카데미는 아카데미 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다고 합니다. 네. 작품, 나무주연, 여우조연, 각본, 편집인데 네, 이중 여우조연이 지금 거의 뭐 유력하고 먹었다라고 생각이. 나무주연도 거의 지금 킬러모피랑 2차전이죠. 네. 2파전이죠. 야, 진짜 미치겠다. 네. 둘 다 진짜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그래서 뭐 작품상에서 해서 오펜하이머고. 네. 각본도 아마 추락일부와 맞지 않을까. 편집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근데 난 각본도 너무 좋았어요. 바튼 아카데미. 그래서 첫 장면 들어가면 막 오오 막 합창을 하고 화음을 보이고 텍스트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명심해 하면서 팝송과 그런 뭔가 포근한 분위기 1970년대 60년대 말 그쵸.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살 이제 녹아들기 시작했죠. 제일 살기 좋았던 때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제일 이때가 살기 좋았던 경제적으로 제일 부흥했던 때죠, 미국이. 이때가. 달나라 막 나오고 그래서 그래서 시작부터 뭔가 그래서 연대나 뭐 맞죠. 교류 이런 게 지금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뭔가 일부러 좀 홀리한 느낌을 내려고 했던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명언들이 수없이 또 쏟아져요. 근데 뭐 이건 아마 저는 명상록에 좀 영향도 없지 않을까라고도 그냥 추측이 들고 주인공 털리가 등장을 합니다. 정말 요주 학생입니다. 친구들하고 막 색트림 날리고요. 담배 대노라든지 사진이 없어진다든지. 근데 어떻게 보면 성적은 또 유일한 B 플러스를 맞아요. 우등생이면서도 말이 많은 캐릭터가 지금 털리로 나오고.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보니 엄마 나 집에 가도 돼? 그러는데 학교에 지내면 안 되겠니? 그동안 엄마 신혼여행 가야 돼. 그럼 나 어떻게 하라고? 그런 식의 이제 털리의 초반 상황이 나오고 또 다른 주인공 허나 선생님 경우에는 왕눈이라고 놀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나는 집에 가야 되는데 연휴 기간에 이제 학생하고도 함께 보내야 되는 상황이 제시가 되죠. 근데 캐릭터가 완고하고 뭔가 까칠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털리하고 저는 시작부터 뭔가 좀 흡사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위 상황이 비슷해 보이는구나. 당연히 연상되는 영화들이 나오겠죠. 죽은 시인의 사회 뭐 그런 거지. 구디런트도 나오고 제 개인적으로는 어나더라운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세요. 그냥 뭐 술 먹고 변화하는 선생님 그런 식도 보이더라고요.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독의 전작인 사이드웨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와인 먹고 일단 주인공이 폴 지아마티인데 폴 지아마티가 교사예요. 그러고 술을 좋아합니다. 근데 외로워해요. 뭔가 이런 속성들이 딱 제가 알기로 사이드웨이가 개봉한 지 20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감독이 일부러 이 배우랑 캐릭터를 맞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사이드웨이를 환기하기 위한 작가주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성적 배분을 합니다. F, C뿔, 뭐 C마, D마 저는 상당히 흔히 봤던 성적들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전 자주 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재시험에 기회를 준다곤 하는데 여간 협상이 안 되는 까다로운 선생님으로 나왔고요. 또 다른 주인공 메리가 나옵니다. 식당 매니저 조리사인데요. 아들 커티스가 바튼 아카데미 졸업 후에 전쟁에 징집되었다가 전사를 했던 과거가 나오고 또한 그게 뭐 아들 교육과 연관돼서 또 여기 바튼 아카데미와 연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털리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털리가 군사학교 또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연관성을 또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혹은 털리가 퇴학을 여러 번 당해가지고 자기가 나이가 많은데도 지금 막 1학년이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뭔가 그 커티스랑 털리랑 분명 연관성이 있지도 않았을까? 그냥 그 둘 간의 관계성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점에서 봤을 때 메리랑 털리랑 연결되는 점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허넘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이 메리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세 사람 다 외로워 보이면 참 흡사한 부분이 뭔가 많았던. 그러니까 뭉칠 수 있었던 그렇게도 보이기도 했고요.
12월 17일이 됐습니다. 2주간의 겨울 합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야 수업할 거야. 체육도 할 거야. 영하 10도에 산책이요? 죽어납니다. 군대입니다 거의. 쿤츠, 알렉스, 예준, 스미스 그리고 마지막 털리까지 5명 학생이 모여요. 여기서 이 예준이라는 캐릭터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예준이라는 캐릭터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종차별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 감독이 어떤 스타일인지 생각을 하면 절대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알렉산더 페인은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가 연대예요. 연대. 항상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차별 없이 연대를 이루면서 인간적인 교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인종차별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냥 저는 이거는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각본을 쓴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오줌 쌌다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그런 건가요? 아니 막 거기서 막 그런 말 하지 않나요? 막 경운기 타고 다니냐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그런 얘기는 단순히 그냥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지 뭐 인종차별적인 함의가 들어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하동문이고요. 네. 뭐 이유를 들어보니까 머리 자르기 싫어서 집이 너무 멀어서 뭐 리모델링 등 각양각색의 이유로 남게 됐는데 근데 결국 이거는 그냥 그들이 말해낸 보여진 사유일 뿐이지 맞아요. 그냥 사실상 남겨지고 버려진 사람들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맞아요. 이 대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알렉산더 페인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되게 겉으로는 유쾌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유쾌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 고여있는 우울함이라는 정서, 고독함도 있고, 고독함, 우울함, 외로움, 어쨌든 혼자 남겨져 있을 때, 아이솔레이티드 되어 있을 때 느껴지는 감정들이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작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알렉산더 페인의 이 영화는 거의 항상 주인공이 한 명이거든요. 항상 원탑 주인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뭔가 그냥 시니컬하고 웃겨 보이는데 그 안에 펼쳐져 있는 주인공의 내면은 상당히 우울하다. 그래서 이 우울함과 외로움을 어떻게 쳐나갈 것인가 라는 거를 주안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연대해서 나갈 것인가 그걸 제시하는 감독이고 쿤츠와 털리가 다툼을 벌입니다. 그리고 쿤츠가 망언합니다. 요리가 맛없는데 막 죽은 아들의 엄마라고 막 해고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개 망언을 하는 학생이 저는 오히려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와 너무 빠꾸 없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런 학생도 있지. 그렇죠. 학생도 있는데. 저는 이 쿤츠 보면서 뭔가 제게 프롬 생각나더라고요. 그렇죠. 거침없어요. 그런 캐릭터도 있고요. 그래서 메리가 TV를 보고 있는데 신혼부부 퀴즈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헌엄 선생이 찾아오는데 저 둘은 이혼할 거예요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메리는 아들을 잃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신혼부부 퀴즈를 보고 있었다라는 게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르게 남편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자기가 본능적으로 그 신혼부부 같은 걸 보면서 자신의 그 외로움, 고독함을 마주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씬에서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씬의 마지막 숏이 그냥 완전 풀샷으로 끝나거든요. 풀샷으로 끝나는데 딱 풀샷으로 끝나면서 보여지는 게 그 퀴즈쇼에서 우승하는 부부가 아까 메리가 얘기했던 저들은 이혼할 거라던 그 둘이 우승을 하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작은 숏 하나로 결국 메리의 내면이 얼마나 우울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질투 뭐 그런 느낌이지. 저들은 이혼할 거라면서 시샘하지만 퀴즈쇼에서 우승하면서 행복하게 결말을 맞이하잖아요. 그들은. 본인도 잘 살고 싶었다 이거지. 12월 20일 4일째가 되는 날, 막 눈 오는데 막 달리기도 나오고, 막 쿤츠는 알렉스의 막 장갑을 날리고, 예준이는 가족이 보고 싶어서 악몽을 꾸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던 중 6일째 헬기 소리가 들리더니 탈출. 노란색 헬리콥터가 오는데 나도 데리고 가라고 하지만. 털리 부모님만 연락이 되지 않아서 학교에 남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헌엄, 메리, 털리 3인 구성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바로 보자마자 뭔가 메리는 자기가 잃어버렸던 가족, 그러니까 남편과 아들이 맞춰지는 부분이고 털리 역시도 뭔가 부모님에 대한 결핍이 여기서 뭔가 맞춰지는 부분이었고 대사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죠. 자기 자신이 부모가 돼야 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죠. 헌엄의 경우도 어떻게 보면 바튼 아카데미를 거의 가장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으로서 사실상 아빠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곳에 집에서 좀 더 뭔가 편해진 사람이었지 않았나. 그래서 병째로 술을 먹고 그런 장면도 더 자주 등장하지 않았나 싶고요. 털리도 편했나 봐요. 막 키친 털고 막 흡연도 하는 장면도 나오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 일탈이 벌어지는 것들을 다 이렇게 따뜻하게 그릴 수가 있을까?
청소년의 이탈과 막 다 큰 어른이 겪는 외로움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게 그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또 고평가하고 싶은 게 이 크리스마스라는 특수성을 너무 잘 활용한 것 같아요. 이 크리스마스만이 줄 수 있는 따뜻한 감성을 이 우울함이랑 눈 오는 정치라든가에 너무 잘 결부를 시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솔로 크리스마스가 항상 찾아왔었는데 다 같이 찾아온 크리스마스도 또 새로웠고, 허넘은 그래서 영화 초반부에 나왔던 쿠키를 나눠주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뭐 결정적으로 이게 나눔이 나왔던 장면이 저는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기점으로서 조금 더 다가가기 시작한 건데, 이미 허넘은 저는 나눔을 시작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에서 이미 내적인 뭔가 친밀감이 있었나 봐. 그래서 그렇게 접근이 됐고, 아들처럼 느껴지는 뭔가 털리한테는 뭔가 좀 차갑게 하는데 메리한테는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적 친밀감을 다시 한 번 더 느꼈고. 근데 계속 얘기하세요. 근데 털리는 또 아니거든요. 맞죠. 빨리 런치고 싶은데. 그래서 추격전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추격전 나오는데 여기서 체육관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이제 팔이 나가면서 탈골되죠. 이 부분 전 이 대목에서 연기 참 잘한다고 느꼈어요. 이 털리 연기하신 분이. 다친 이유를 이제 보험을 해야 되니까 잘 묻지만 끝까지 거짓말하면서 보호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앙트레누죠? 앙트레누, 그렇죠. 이 영화에서 나온. 그래서 저는 이 씬을 기점으로 딱 이 허넘이랑 털리랑 추격전 하는 씬을 기점으로 둘이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세 간의 인물이 뭉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 털리의 역할이 너무 중요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털리 그 초반에서도 보여줬던 것처럼 상당히 뭐 엇나가는 것도 있고 뭐 꼬여 있는 것도 있고 반항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애지 않습니까? 영화에서도 계속 언급이 돼요. 아무리 그래도 애 아니냐고. 뭔가 이 애만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감성이 있었기에 이 메리랑 허넘과 자신이 뭉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방점이라고 봐야지, 방점.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뭔가 싸우다가도 아이가 있으면 잦아들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도 뭐 군대도 그렇잖아요. 간부들이 막 병사 얘기하면서 뭔가 그런 부분 얘기도 하다시피 그런 식의 공통점이 있었겠죠. 그러고 이 뭔가 메리랑 허넘의 뭔가 그 개인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메리는 아들을 잃은 사람이고 허넘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런 뭔가 반항하지만 속은 따뜻한 이런 털리의 성향이 잘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아니면 허넘의 과거가 털리처럼도 보였겠죠. 허넘이 과거에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공통점들이 다 녹아져 있던 게 이제 털리라는 캐릭터로.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 감독을 또 칭찬하고 싶은 게, 이 알렉산더 페이는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주인공이 원탑이라고. 그 원탑 주인공이라는 뿌리에 뿌리에 돋아 있는 여러 줄기 같은 관계라고 할까요? 그런 인물 간의 관계 설정을 너무 깔끔하게 잘해냅니다. 저는 그거를 제일 잘 느꼈던 대목이 디센던트에서 그 주인공 딸 친구 있잖아요.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셸리 누들리의 친구? 그 친구랑 어떻게 조지 클루니가 연대하는지 진짜 어이가 없는데 진짜 터무니없이 어이가 없는데 막상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를 잘 이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이야기 작법을 너무 잘 만들어요, 알렉산더 페이는. 자연스럽게 순간순간 녹아들면서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레스토랑 장면이 나오죠. 동료 교사 리디아가 나오면서 치즈버거 2, 콜라, 진빔, 온더락을 시킵니다. 근데 갑자기 털리가 싸움이 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항상 딱딱하게만 보였던 선생님 허넘이 맥주 살게요. 푸세요. 융통성을 발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폭탄에 그 팔을 잃은 그런 걸 아나라고 하면서 뭔가 전쟁에 대한 언급이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털리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쌤 비린내 나요. 그랬더니 허넘이 까죠. 뭔가 뭐 틀린 모시겠는데 다 적지도 없었어. 나 병이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의 그런 걸 하나씩 까는데, 근데 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불편한 한쪽 눈은 왜 그렇게 된 거지? 나는. 근데 일부러 안 보여준 거라 생각해요. 뭐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말고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영화에서도 그렇고 또 작가주의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감독 영화가 전체적으로 대사가 많은 편이거든요. 영화들을 보면은 대사들이 많고 되게 타란티노만큼은 아니어도
떠벌떠벌 대사를 남발하는 그런 스타일의 감독인데 항상 보면은 이렇게 주인공이든 주변 인물이든 그 인물들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무언가 하나를 항상 빼놓습니다. 그 하나를 빼놔요. 다른 건 다 제시를 해놓는데 항상 한두 가지를 빼놓은 다음에 그거는 관객들한테 능동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감독은.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일부러 빼놓음으로 인해서 인물의 스토리를 또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았지만 뭔가 또 중요하게 보이는 다른 어떤 이야기는 일부러 숨겨놓음으로써 관객들이 그 인물에 더욱 몰입하고 이 인물은 어떻길래 저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네. 파티에 참석하는 세 사람입니다. 털리, 메리, 그다음에 허넘인데 털리는 면도를 하고 뭐 메리도 이제 거울을 보고 허넘 선생은 그 냄새가 난다는 말에 신경 쓰는지 결을 신경을 쓰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래서 참 특이해요. 선생하고 조리사하고 학생 셋이서 멤버 구성이 특이한데 뭐 파티를 참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털리가 앨리스와의 러브라인이 나옵니다. 정말 이 영화에서 가장 빵 터졌던. 개인적으로 그 앨리스는 걔인 줄 알았어요. 그 브리저튼 나오는 이름 까먹었어. TV 이름 까먹었어. 그배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자세히 보니까 아니었고 물감 장난을 막 하는데 뭐 내 셔츠 속을 보고 싶냐는 장면 정말 빵 터지는 그 오랜만에 느끼는 청춘물의 그 떨림이랄까요.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되게 그 털리의 얼굴을 확 때려서 비추게 하거든요. 이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 영화가 이 주인공 셋 있잖아요. 이 주역 세 명의 얼굴 클로즈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얼굴 클로즈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되게 배우한테 의존한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영화는 뭔가 다른 알렉산더 페인의 영화랑은 좀 다르게 얼굴을 좀 많이 클로즈업함으로써 그 인물들의 표정을 통해서 내면을 읽어내는 시도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풀샷도 많아요. 네, 풀샷도 많은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얼굴을 좀 지나치게 확대했다 할까요? 딱 눈, 코, 입만 보이도록 하게 만드는 그런 숏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특히 그 중에서는 눈이 유독 그렇죠. 많았다. 그치, 눈을 강조하는 씬이 많았죠. 단순히 그냥 허넘의 눈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털리가 아빠를 보러 갔다 오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표정을 보여주는지 아니면 메리가 커티스를 회상을 하거나 가족들을 회상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말씀드렸던 홈파티에서 떠나보낸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슬퍼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장면들에서 유독 얼굴에만 클로즈업을 합니다. 네, 이 얼굴을 통해서 읽어내는 감정들을 최대한 뽑아내려고 감독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배울 경력이 없는 털리. 네, 진짜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티에 왔더니 이제 원래 세 사람이 뭉쳤었는데 다 이제 각자 따로따로 플레이입니다. 허넘은 이제 리디아하고 연결이 되고 메리는 그 청소부였던 데니하고도 연결되는 모습이 있고 털리는 이제 앨리스와 연결이 되는데 그 허넘 쪽에 이제 리디아가 알고 보니 애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각형 중에 하나가 와장창 깨져버리니 그냥 다 무너져버리는 빨리 집에 가! 그냥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허넘하고 털리하고 싸워요. 그랬더니 털리 아빠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아빠 죽었어요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좀 친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서로를 뭔가 친하고 안다고 생각할 때가 좀 가장 위험해요. 다 아는 게 아닌데 함부로 이제 선을 넘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허넘도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또 이별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나오죠. 금방 내가 또 잘못 짚었구나 라는 부분도 공감이 됐고 크리스마스 당일이 나오죠. 털리 어딨어? 하는데 털리는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장면 전환. 내내 장면 전환할 때 디졸브가 많이 쓰였는데 여기서는 그냥 와이프로 그냥 닦아요. 전환을 닦아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왜 장면 전환을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디졸브 같은 경우에는 뭔가 뭐 과거에 있는 뭐 기억이나 뭐 추억으로 해야 될까? 뭐 조금 좀 더 연결을 조금 더 강조하는 반면은 뭔가 이 와이프 닦는 기법은 뭔가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그런 뭔가 슬픈 감정은 있고 다 행복하게 지내자 해가지고 빠르게 그렇게 전환시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유독 크리스마스에만 그렇게 했다라는 게 또한 그 트리를 갖고 오는데 트리는 생트리를 그냥 갖고 와버리죠.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태 어떤 과거를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차갑게만 살아왔으니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책도 똑같은 책을 주잖아요. 명상록이라는 책을 그냥 똑같이 나눠주니까 참
이 선생님이 살아왔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그런 게 잘 보였고요. 보스턴 현장 학습을 가게 됐는데 네. 메리는 임신한 여동생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털리가 자연스럽게 짐을 날라요. 네. 안 나를 거야. 그래서 네. 나르고 어떻게 보면 허넘도 자연스럽게 네. 정말 자연스럽게 손을 네. 포기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대한가족의 형태가 돼버렸죠. 네, 그러니까 네. 그 전에 이미 식사 장면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가 언급이 됐다시피 이미 이 사람들은 유대가 되었다라는 네. 걸 보여줬고 그래서 메리 또한 그 작은 옷가지들을 거기 집에다가 풀어놓는 게 아마 이 세 사람의 연결성을 보여주기 싶어서 네. 그렇게 됐고 길가에서 데이트를 받는 또 허넘이었는데 네. 신청을 받는 뭐 섹스 해본 적 없냐 네. 하는데 야, 내가 18살 되면 알려줄게 네.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실 그런 거 쉽게 이렇게 얘기 나눌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유대감이 생겼으니까 할 수 있는 이제 농담이 나오게 됐고 이 장면이 조금 컸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 장면인데 네. 사람 사는 건 어느 시대나 똑같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려면 과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지점은 역사 선생님이니까 할 수 있는 네. 조언이었어요. 네. 근데 그 이상을 넘어선 게 필요했는데 바로 이제 하버드 동창을 만났어요. 네. 네, 슈케버너라는 하버드 동창을 만났는데 거짓말이시죠? 거짓말하죠. 엔트워프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든지, 있다. 이제 카르타고로 무슨 논문을 쓰러 갈 거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역사 선생으로서 너를 알려면 과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자기도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걸 밝히고 이제 자신의 진짜 과거를 보이면서 네. 허넘이 털리에게 뭔가 조금 변화를 요구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털리가 이걸 보고서 이제 진짜 뭔가 과거를 마주해야겠다라고 쉽게 한 장면이 바로 그 지점이었지 않았을까라고 네. 했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허넘도 점점 이제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게 되는 거고요. 네.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앙뜨레누가 네.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 간의 비밀은 생기는데 점점 두 사람의 벽은 또 허물어지는 네. 그런 뭔가 제로성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고 12월 27일 11일째가 되고 둘 다 항우울제를 먹는 장면이 또 나오고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이 두 사람은 비슷했구나. 네. 그래서 뭉쳤구나. 볼링 치러 가는데 그냥 플랜치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른하고는 볼링을 치러 가야 된다. 네. 라는 생각도 들었고 영화 보다가 털리가 네. 런을 칩니다. 네. 런 치는데 아빠를 보러 가고 싶다. 그럼 야뭐 묘야 뭐 같이 가 뭐 그랬는데 묘가 아니라 사실은 네. 정신병원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 번째 앙뜨라누는 보스턴 여정이었죠. 네. 이 보스턴까지 왔던 거를 이제 같이 비밀로 하는데. 네. 근데 저는 이 아빠를 보고 나서 이 디졸브로 아빠를 보고 난 직후에 디졸브로 이 털리같이 돌아가는 표정이 나오잖아요. 네네. 전 그 순간이 털리에게서 가장 우울한 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페인이 각본을 직접 쓴 게 아니지만 조현병에 걸린 거잖아요, 아빠가. 정신분열증. 네, 조현병에 걸린 건데 그 대사 한마디를 통해서 털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너무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뭐 무슨 음식 이상한 걸 넣는 것 같아. 이 한마디를 통해서 털리가 그렇게 장황하게 아빠를 위해서 어떻게 말을 해줬는데 아버지가 말한 그 한마디 때문에 털리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와장창 깨지는 느낌이랄까요? 네. 그래서 그 빈 역할의 아버지 역할을 허넘이 네. 해주는 것 같아 보였다. 네. 라는 거였는데 사실 제가 진짜 주목하고 싶었던 거는 앙뜨레누가 이렇게 뭐 3번 외쳐지지만 네. 진정한 앙뜨레누는 저는 메리가 와서 완성이 됐다. 그렇죠. 라고 생각이 듭니다. 체리 주빌레가 사건이 나오죠. 네. 제가 처음에 보면 맥주집 갔을 때 맥주 먹지 마. 너는 네. 콜라 먹어 그랬던 이 허넘 선생이 체리 주빌레 왜 안 내주냐고 내가 네. 먹을 거라 하는데 메리가 오니까 중심을 잡아주고 밖에서 네. 체리 주빌레를 만드는 장면. 네. 물론 그게 또 불나기도 했지만 네. 그것도 이제 뭔가 좀 비밀의 순간이었고 네. 주방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것도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 털리 캐릭터는 브라우니를 막 집으려고 하는데 까잖아요. 네. 야 이거 파티에서 쓸 거야 그러는데 네. 그냥 이제는 주방이 완전히 오픈이 돼서 그냥 네. 폭죽까지 터뜨리게 되는 네. 이 자체가 지금 앙뜨레누라는 거죠. 이 세 사람의. 맞아요. 그래서 이 진짜 진정한 앙뜨레누는 여기 네. 있었다. 그러고 이 체리 주비레를 만들 때랑 폭죽 터뜨릴 때 일부러 의도적으로 풀샷으로 보여줍니다. 풀샷으로 보여주고 인물들이 굉장히 조그맣게 보여지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데도
이 뭔가 불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그 인물들이 그 큰 공간 안에서 그 큰 미장센 안에서 조그맣게 존재하는데도 그 불이라는 속성 때문에 잘 보이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풀샷을 보여주는 게 되게 많아요.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그런 게 되게 많은데 뭔가 그 이전에는 그런 풀샷에서도 그 인물들이 잘 보이지 않았다면은 뭔가 이 연대를 통해서 생겨난 불이라는 결과가 그 커다란 광활한 공간 안에서도 이 인물들을 더 잘 보이게 한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더 빛나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었고요. 개학이 다가옵니다. 근데 뭐 친구 하나는 얼굴에 피부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허넘이 이카루스 드리블도 이건 좀 웃기긴 하더라고요. 치면 뭐 그건 뭐 이제 열렸다라는 증거고요. 네, 손님이 찾아옵니다. 털리 부모님이 와서 털리가 아버지 보러 갔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걸 이제 알 수 있었던 물증이 이제 스노우볼이었죠. 어떻게 보면 저는 스노우볼은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털리가 집어온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티에서 자기가 직접 입으로 언급했듯이. 근데 그거를 아버지한테 가져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행복을 정말 아버지에게 나누고 싶어서였을까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 스노우볼을 자세히 보시면 사람 하나 갇혀 있잖아요. 아마 뭐 산타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버지처럼 보였지 않았을까 싶었어. 정신병원에 갇혀진 아버지처럼 뭔가 이게 스노우볼에 갇혀져 있는 사람을 보고 아버지가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한 선물이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이 스노우볼이 다 어떻게 보면 이 스노우볼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위협을 또 하게 된 그런 계기였고 본인 의도와는 다르게 그런 부분도 인상 깊었고 허넘이 책임지고 물러나죠. 그래서 과거 제자였던 교장에게 막말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두 개의 눈 중에 오른쪽 눈을 보고 말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순간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알렉산더 페인은 결국에는 이 인간적인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말하는 감독이라고 한 줄로 설명을 하자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허넘이 맞이한 결과는 결국에는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거잖아요. 직장에서 잘린 거잖아요. 직장에서 잘린 건데 허넘은 이 2시간 넘는 여정을 통해서 그런 뭔가 속물적인 가치들보다 속세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인간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걸 깨닫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씬에서 저는 그걸 여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오른쪽 눈을 보고 또 말해야 됐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외면했던 과거라는 거는 왼쪽 눈이었고 그 불편한 왼쪽 눈이 아무래도 저는 그 외면했던 과거라고 생각하고 그 오른쪽 눈이 지금 현재와 미래를 향한 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오른쪽 눈을 통해서 세상을 직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술을 뱉은 것도 결국에는 그 술과 뭔가 눈을 통해서 계속해서 디졸브가 생겼던 그 뿌였던 지금 자신의 시야가 이제는 술을 뱉음으로써 뭔가 자신의 오른쪽 눈을 가리키면서 자신이 올바르게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마지막에 제시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허넘은 직장을 잘렸긴 했지만 본인이 진짜 새로운 삶, 과거를 직시하고 마주 봤더니 이제 나는 현재는 이렇게 나아가야겠다라고 말했던 그런 계기.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또 작가주의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알렉산더 페인 영화의 결말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해피엔딩으로 안 끝나요. 뭐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예를 굳이 안 들더라도 이전작들에서 보면은 항상 주인공이 겉으로 보면 안 좋게 끝납니다. 안 좋게 끝나는데 이 알렉산더 페인은 항상 그 겉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아 보이는 이야기의 결말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느껴야 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죠. 결국에는 뭐 허넘은 피상적으로만 봐봐요. 직장 잘리고 갈 데도 없고 계획도 없잖아요. 계획도 없이 그냥 무작정 그냥 친구 집으로 떠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데 이 내면 속에서 느껴지는 허넘은 부정적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 이상으로 느껴진 무언가가 있다라고 저는 그에게서 느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일 수도 새드엔딩일 수도 있지만 결코 새드엔딩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뭔가 이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처럼
뭔가 비상적인 거를 넘어서서 보여지는 인물의 내면의 무언가를 캐치했을 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헌엄뿐만 아니라 네. 메리도 그랬던 거고, 네. 털리도 그랬을 거고.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알렉산더 페인은 결국에는 뭐라 해야 되지? 인간의 내면은 카메라로 캐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카메라를 넘어서 보이는, 카메라 너머에서밖에 볼 수 없는, 우리가 능동적인 고찰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는 인간적인 속성들을 보여주는 감독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영화도 상당히 만족스럽게 봤던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운사이징이 그렇게 신박한 소재에 비해서 점점 네. 좁혀지는 이야기가 뭐 엄청난 호평을 받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게 호불호가 갈렸는데 이번 영화는 조금 그게 덜한 것 같긴 해요. 호불호가 네. 훨씬 더 호평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알렉산더 페인의 정말 화려한 복귀를 알렸던 작품이 바튼 아카데미였고 네. 정말 계속해서 언급이 되지만 털리를 연기했던 2002년생 도미닉 셀사는 엄청난 발굴이었다.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발굴이었다. 재능이에요, 재능. 라고 생각이 들고 뭐 바튼 아카데미는 그냥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할까요? 네. 그러면 간단히 그냥 오키쿠와 세계 네. 이것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에 계속 마지막에 나왔던 네. 컬러 장면, 네. 저는 이거는 그냥 그 당신이 사는 세계는 어떤가라고 오히려 묻는 것 같았어. 그냥. 저는 오히려 장의 마지막에서 딱 마지막 샷만 컬러로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딱 거기서 항상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오키쿠의 모습이라던가 똥이라던가 양초라던가 불이라던가 맞아요. 뭐 노을 지는 날씨라던가 이런 것들이 딱딱딱딱 보여줬을 때 이 영화의 전체 주제랑 연결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이 영화에서 뭔가 이 개인의 세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 주인공 3명 오키쿠랑 야스케랑 이름이 취지였죠. 취지. 이렇게 3명 개인적인 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개인적인 세계와 더 확장되어 가지고 우리 외부의 세계가 어떻게 결부되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그 마지막에서 보여줬던 그 여러 샷들이 일단 프롤로그의 마지막 샷에서 오키쿠를 보였던 것도 그렇고 그 이후에는 자연물들만 컬러로 비춰줬던 것도 그렇고 이 자연이라는 세계와 이 개인이라는 내면의 세계가 어떻게 결부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딩 크레딧에서도 결국에는 이 세 주인공이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에는 자연과 함께 사라지는 모습으로 끝나잖아요. 네. 결국에는 저도 거의 비슷한데 세계를 다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키쿠 아버지가 세계는 끝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영화 또 결국엔 순환이거든요. 네. 돌고 도는 순환인데 우리는 지금 과연 끝을 정해두고 살진 않은가? 네. 우리는 서로 스스로가 한계를 정해두고 살지 않은가라고 말을 했는데 그거를 벗어나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 마지막에 뭔가 신분제도나 뭐 한계에서 벗어나는 듯한 똥을 뿌린다든지 그러면서 웃는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끝없는 숲속을 향해서 뭔가 훨훨 날아가는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어쨌든 뭐 한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계속해서 뭔가 보여주는 것 같았고 결국 이 신분에 대한 제도도 시기 자체가 1850년대 60년대였죠.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에 가까워지는 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물론 차별당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시련은 겪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갈망하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마지막 장면도 저는 그렇게 목적지 없이 그냥 그렇게 다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솔직히 뭔가 흑백으로 다뤘던 이유도 너무 물론 조금 또 더럽고 피를 흘리면서 좀 숭고한 의미를 조금 색깔로 담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걸 그래서 흑백으로 다뤘던 것 같고 여러모로 참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오키쿠와 세계였어요. 그러면 한 주평 한번 해봅시다. 바튼 아카데미. 저는 먼저 하면 런앤런으로 하겠습니다. 런앤런. 이 영화에서 달려야 된다는 게 좀 되게 중요하게 나오긴 하죠. 그래서 런 배우다와 런을 써서 런앤런.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가운 눈보라 밑에 고인 따뜻한 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계속 말하잖아요. 알렉산더 페인은 인간적인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저는 뭔가 인간적인 가치를 자연물로서 표현한다면 물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이랑 비슷하다. 뭔가 불연속적이지가 않잖아요. 항상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느낌이잖아요. 물은. 저는 인간이라는 가치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딱 규정된 게 아닌 갈대 같은 계속 흘러가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것이 인간적인 가치가 아닐까.
그래서 이 뭔가 이 영화에서 주요적으로 비춰지는 눈이라는 속성과 연결지어서 만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왜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오키쿠와 세계랑 바튼 아카데미랑 연결된 지점도 있는 것 같고. 네. 세 사람인 것도 그렇고 네. 불도 그렇고. 그니까요. 뭔가 왜 이렇게 뭔가 뭔가 연결되는 이미지가 좀 많았어요. 네,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 거의 100년 차이 나는데. 네. 그렇죠. 배경도 다른데. 네. 왜 이렇게 인간이 사는 세상에 대해 이렇게 채태가 보이는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 할 거를 정해야 됩니다. 네. 다음 주는 근데 준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준은 많은 사람들이 다룰 겁니다. 네, 맞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룰 겁니다. 그리고 안 해도 재밌는 게 많아요. 네, 아미코, 막걸리, 갈랜드까지 3개가 있습니다. 3개. 셋 중에 골라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끌리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아미코죠, 당연히. 저도 아미코도 상관없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미코나 갈랜드 중에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 볼 거잖아요. 네. 왜냐면 이제 개강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빨리 그냥 피치를 올려야 돼요. 빨리 피치를 올려놔야 됩니다. 영화 볼 시간이 없거든요. 네. 뭐 아미코 아니면 갈랜드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걸로 하시죠. 네. 이 다음 주면 보성님도 복귀하시니까. 그렇죠. 이제 학교 다녀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다음 주 보성님 복귀하시니까. 네. 네, 아마 둘 중에 할 것 같아요. 여기는 아미코 아니면 갈랜드로.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여은이들 101회차 바튼 아카데미 만나봤습니다. 네. 정말 오늘 녹화 시간이 길진 않았는데 좋은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좋은 오늘. 얘기 네. 오랜만에 많이 했고요. 네. 다음 주는 아미코 혹은 갈랜드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